제가 듣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밤에 잘 때 제일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게 지지율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지율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로 들은 바가 있거든요. 자, 그 지지율이 30%로 선으로 떨어지느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보세요.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 서울시 지역은 저렇게 나왔습니다. 예, 30%가 떨어졌어요. 36.8%가 나왔네. 저게 TK 대구 경북 그 다음으로 낮은 수치가 저거라고. 그렇죠. 나오는데 저 서울 지역 여론조사는 역시 이제 그 부동산을 반영하는 거고 또 어떻게 앞으로 선도성이 그런데 저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월화수목금 조사 아닌가요? 예, 뭐 그런데 예. 작년 주말, 작년이란다. 지난주 주말에 그 황희의 폐버스 청년 주택이 10,000원이 나왔잖아요. 그 10,000원이 지금 리얼미터 지지율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까? 예, 더 내려가겠죠. 예. 2030이 아주 더 심각한 상태예요. 2030 세대의 지지율 저기 보십시오. 지금 20대, 30대 부정평가만 20대 67.5, 30대 63.2. 그 중에 남자들은 뭐 더 70대까지 올라갑니다. 20대 남성이 72%, 30대 남성은 부정평가가 70%가 되어서 물론 여성도요, 이제는 다 이탈했더라고요. 50% 이상이 그 부정평가가 많았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황희 의원이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은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무리 본인이 사과한다 해도. 지금 세상을 떠도는 그 밈 하나 보실까요? 네. 하지만 자기 딸 자식은 미국 보낼 거라서 그런 집에 살게 할 수는 없어. 어차피 청년들 아프니까 청춘인 건데 연애 4천만 원 미국 유학 못 가잖아. 거기다가 어제 누구죠? 청와대 김상호? 네. 어떠죠? 청와대 춘추관장. 네. 그건 또 뭡니까? 증축 논란이죠. 불법 증축 논란. 불법 증축 논란인데 그게 뭐 기사화가 됐다는데 이분이 보니까 대치동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6세대. 예, 6세대. 근데 실제 보니까 그 주차장이 있어야 될 그 필로티 공간 거기다가 원룸을 만들어 갖고 그걸 뭐 그것도 세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뭐 다주택인데다가 뭐 그런 불법 증축까지 했다는데 또 보니까 또 어디 광진구 쪽에 72평 아파트도 있대요. 근데 그 다주택자를 마귀라 그랬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그 마귀를 그 옆에 키운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죄송합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하다가 뒤늦게 그게 보도가 되니까 비로소 청와대를 관두는. 뭐 다주택자가 총리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은 다주택자를 일률적으로 뭐라고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네. 뭐 다주택자일 수 있죠.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공직 맡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주택자인 사람이 공직에 가기 전에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네. 한석수 총리는 어쨌든 처분했습니다. 이분은 처분 안 하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불법 증축한 것 그리고 거기에서 월세를 받았다 이거잖아요. 85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꽤 됩니다. 그럼 면적이.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이 사람 만약 불법 증축 안 했으면 계속 갖고 있었을 거예요. 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4년에 그 대치동 다가구 주택을 샀다는데 2014년이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한참 네.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예요. 네? 그렇죠. 그때 됐을 때인가 바로? 2014년이면 경기지사 10년에 됐고 14년에 재선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때 성남시장 그 재선했을 때죠. 측근 그 성남시 성남시장 재선. 일을 했잖아요. 홍보 보좌진을 했는데 참 세월이 오래된 관계인데 그때부터 또 다가구 주택을 샀고 이미. 예. 다시 황희 의원 얘기로 들어가면은 그 부분은 거의 우리 세대가 60년대 세대죠. 네. 586이라 그럽니까? 네. 686. 이제 60대네 벌써. 686인데 전화 신지 의원. 우리 이제 윤희석 대변인은 젊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597 세대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자꾸 묻던데 왜 윤희석 대변인은
나이가 우리보다 좀 적다라는 걸 강조하시는가? 제가요? 예. 저번에도 한번 그러셨거든. 뭐 저도 좀 먹고 살아야죠. 우리 시즌이 우리는 그럼 먹고 살지. 아, 이게 좀 이게 우리 둘이 좀 후져 보인다. 그런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사실을 적시하면 또 어떡합니까? 빽뻑했나요? 근데 인기는 신 의원이 만만치 않아요. 아, 우리. 그럼요. 아이, 뭐 제가 어딜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황희 의원 뭐 686이죠 벌써. 아, 참 386에서 시작해서 686까지 많이도 왔는데 그들의 그 감수성과 현실을 보는 그 밀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피할 아니 수가 그 없죠. 황희 의원이 뭐 자기가 또 그 명색이 무슨 도시계획 박사래요. 박사군요. 뭐 나이롱으로 땄는지 제대로 뭐 논문 나이롱으로. 땄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네덜란드 가면 거기 왜 보트로 만든 하우스 그래, 있잖아요. 보트하우스. 보트하우스. 그러니까 뭐 낭만도 있고 운치도 있다 해가지고 아이디어 짜는 게 그거라는데 누가 또 찾아냈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거 일본 오사카에서 한번 그 실시했다가 실패한 네.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접은 이런 정책이라는데 실신 연도를 봤더니 1948년도예요. 진짜. 저는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새 2030 할 때 쌍팔년도식 그 화법 쓰지 마라 이런 지적 받고 하거든요. 쌍팔년인 게 1988년 그 서울 올림픽. 네. 예. 근데 이건 쌍팔년도 아니고 무슨 뭐 해방둥이 1948년 그 짝의 얘기를 지금 저 686 꼰대들이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네. 객관적으로 그것을 계속 관찰해 오신 686 운동권 세대가 지배하는 이 정치. 결국은 황희 또 뭐죠? 김민석, 정청래 이런 분들 아닙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저는 그 바로 뒷세대니까 예. 많이 봤어요. 직접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럴 때 보고 했는데 그 모순을 저는 학교 다니면서 봤단 말이죠. 네. 앞에서 뭐 민주화 얘기하고 하는데 실제 사생활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클럽 있잖아요, 서클. 같이 이렇게 방을 쓰는데 이렇게 보면 운동권 서클들의 포함된 소속된 분들의 그 당시의 행동들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반감을 많이 갖게 됐는데 이분들 다 좋아요. 이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갖고 정치를 하느냐를 봤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만 갖고 지금 몇십 년을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네. 학습이 있었느냐, 성찰이 있었느냐, 경험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집된 참사가 바로 요번에 머스 하우스 이거를 발상하는 그 의식 네. 그걸로 보시는 것 같군요. 예. 부동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제 그런데 저번에 세제 개편안을 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문제가 또 터져서 풍선 효과만 불어나오는데 요번에 또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요. 정부에서 내일 아니면 모레라고 하는데 뭐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그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뤘던 분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 또 전혀 시각이 달라요. 같은 문제를 얘기하면서 공급에 대해서 그 두 분의 시각차를 아무튼 소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 시장 얘기입니다. 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가구 수는 늘어났는데 뭐 평수가 늘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재개발도 결국 다 해놓으면 원주민은 떠난다. 그러면 총 가구 수가 줄지 않느냐. 서울시가 발표한 9만 가구 공급이랑 좀 배치되는 지적 아닌가 싶어요. 완전히 잘못 알고 말씀하신 이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이 돼서 예. 입주한 곳을 기준으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청와대에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100서를 보내드렸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44%가 늘어나고요. 재개발 지구의 경우에는 27%가 늘어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 별로 효과가 없다. 공급 효과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저렇게. 우리 두 분 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신 분 아닙니까? 예. 네, 둘 다 근데 또 총선대 출마해야 될 텐데 누가 맞습니까? 아니 현실을 전혀 뭐 어떤 세상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건 상식 아닙니까? 상식.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따닥따닥 붙어 있는 단독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그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그 오래된 동네 가보면 보통 한 3, 4층 정도뿐이 안 돼요. 예. 그럼 그걸 다 부수고 그 일대에 고층
아파트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 뭐 50평 이상의 초대형 그거 아닌 이상 국민평형 이렇게 하면은요 당연히 가구 수가 늘죠. 당연히 가구 수도 늘고 주거 환경도 개선되고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요 딱 박원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박원순하고 오세훈의 주택 정책의 가장 그 키워드는요 두 글자인데 박원순은 재생을 얘기했어요. 재생, 도시 재생. 그 건드리지 말자. 원래 있던 도심을 그냥 있는 상태에서 좀 재생을 시키자. 정겹지 않느냐, 휴머니스틱하지 않느냐. 이게 정말 뭐 환경론자의 뭐 진정한 도시 사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세훈은 정비예요, 정비. 정비에는 이 재건축, 재개발 이게 다 들어가고 신통기획에 대해서 신속통합기획해갖고 지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여기도 용산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만 가면 그 청파동, 서계동, 네. 용산에 제일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데 아닙니까?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그런데 그런 데를 다 그 부수고 나서 제대로 된 도로 내고 뭐 하면은 그게 가구수가 정비해야죠. 예. 당연히 늘어나죠. 근데 대변인 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재건축하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왜 무슨 사고가 거기 어디서 발생? 제 왜 생각에는, 무슨 근거가 뭡니까? 재개발을 하게 될 때 기존의 원주민들이 일단 이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거부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나가는 거에 더해서 큰 집이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 세대수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아마 장착하신 것 같은데 신지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가 않죠. 땅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 위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밑으로 네. 내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럼 오세훈 시장 방식대로 오래된 주택 그리고 용적률이 낮은 곳을 좀 풀어서 저 같은 면적의 땅에 많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뭐 그 얘기잖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아주 상식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얘기 이제 같은데. 거기에 돈의 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음. 지금 뭐 건축비도 늘어나고 그렇게 돼서 부담을 갖게 되고 원래 원주민들은 거기서 살 수 없게 되고 하는 사회 이슈까지 더해져서 정치적으로 이상한 지금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 시장의 논리에 사회 논리를 끼웠다. 거기서 이제 이주해야 된다는 것. 그런 문제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방향성을 잃고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되는 모양인데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거는 오세훈 시장은 민간 중심의 주택 개발을 주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맞는 거죠. 시장에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민간 회사예요. 네. 회사들이 하는 건데 LH나 SH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임대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것 자체도 벌써 국민들로부터는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 과거에 일반미 있고 정부미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 그 논리에 사회 논리라 끼어들은 네. 것 같다는 얘기, 정치 논리도 끼어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뭐냐? 재건축이 되면 민주당 지지 기반이 헝클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맞아요? 어떤 식의 그것도 지역별로 다르죠. 그래서 그 서울에 조금 서울 같으면은 그런 얘기가 좀 통할 수가 있는데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구시가지에 이 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았던 거 이런 데는 주로 고령자들이 또 거기서 많이 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재개발이 돼 가지고 그 젊은 부부들이 뭐 좀 40, 50대 젊은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보수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밭이 안 좋아진다.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재건축을 안 하려고 한다. 그 속마음에 참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대장동은 뭐예요? 그럼 대장동은 뭐냐고요? 그거 대규모 택지 재개발 아니에요? 그럼 백현동은 또 뭐예요? 그때 달라요, 네. 네. 그래요? 아, 그 짜증나요 정말. 그 백현동, 대장동이 다 있는데. 예. 근데 다 좋은데요. 백현동 거기 가면 정말 숨 막혀요. 거기는 초고층인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 그 땅이 아시잖아요. 그 비탈에다가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를 짓나 싶은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아서. 그 옹벽을 뭐 10m, 20m 올려가지고. 그래서 일부 동은 아직도 준공검사가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재사건 행사에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대장동, 백현동.
좀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얘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거는 다음 기회에. 지금 오 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뭐 사실 경쟁자 이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정말 서울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돼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제가 저번에 오 시장을 잠깐 뵀었어요. 그때 김용범 정책실장이 찾아온 그 다음 날 제가 봤는데 김용범 실장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오 시장의 속마음은 그거더라고. 과연 저 김용범 실장이 내 얘기를 듣고 그때 아까 저런 얘기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 자료도 다 주고 과연 이걸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당장 말이죠. 이 재건축 재개발에는 반대한다면서 지금 오 시장이 엊그저께 찾아간 용산구 청파동 서계동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면서 기존의 재개발이 확정된 여기 용산 정비창 네. 거기 원래 서울시 계획으로는 한 6,500가구 정도를 네. 하는데 거기다가 한 4,000가구를 더 추가해가지고 만장으로 더 높인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주변 인프라든가 뭔가든가 오히려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그쪽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의 공급 대책. 그다음에 여기 용산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이게 용산 미군기지 반환돼 가지고 용산 미군기지 전체 면적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공간인데 거기다 임대 아파트를 져 가지고 요번에 보니까 송영길 후보 그 사람은 거기다 청년 임대주택 져갖고 5만 가구를 공급하재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파괴적 발상이랄까. 거기는 정말 서울의 허파고 그러니까 뉴욕 가면 센트럴 파크가 있듯이 네. 서울의 센트럴 파크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오 시장하고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건 분명하죠. 예. 오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 시장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녹지 그러니까 용산 어린이공원이죠. 그것을 찬성할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됐든 오세훈 시장은 지금 벌금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내년 4월에 재선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훨씬 더 각광을 더 많이 받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살려준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 시장님 이제 2심 앞두고 있는 건데 네. 잘 해결되기를 이게 일단 무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부 유죄라도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벌금이 이제 100만 원 이상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식으로 2심이 잘 나와야 한다. 제가 듣기로는 2심 준비를 굉장히 세게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많이 보강한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2심을 봐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당사자시니까 잘 아실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옳은 말씀 하시고 계셔서 대단히 든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 이게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2심, 3심까지 1심 판결 그게 굳어지면 그렇다.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내년 4월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특검법에 따라 633이 있다라는 거죠. 예. 1심은 6개월 이내, 네. 2심, 3심은 3개월 이내, 633이니까 내년 4월이다 그런데 저는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요. 정치는 또 현실이니까 너무 원칙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했을 때 633 원칙 지켰습니까? 한 2년 3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직선거법 제270조가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선거사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입니다. 네. 강행 규정이에요. 그 633이 거기 있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270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럼 훈시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규태라는 부장판사는 이재명 재판 그거 1심 맡아갖고 공판 준비 기일만 6개월을 했어요. 예. 공판 준비 기일만 6개월 하고 1심 판결 다 끝내기도 전에 그냥 사표 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 거로 해갖고 이재명 대통령 방식대로 하자면 그래서 인기 반쯤 한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아주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봐요. 아하.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어떤 겁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윤희석 대변인께서 1심에서 그 의표를 찔려서 이렇게 큰 위기에 처했으니까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모든 그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꼭 그렇게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자, 그 오세훈 시장,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는 더 그 비중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네. 이런 그 경쟁과 협조 이런 것이 기대가 되면서 그 한동훈 대표 의원도 그 부동산 문제에 큰 관심을 계속 자기 전공은 아니지만 표명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큰 노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누구 만났습니까? 최근에 유승민을 전 의원 만나고 다음에 이준석 의원도 만나고 그랬는데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왜 한동훈 의원과 못 만날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저한테 자꾸 묻는데 뭐 저한테 물어서 내가 답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두 분이 좀 한 의원과 좀 가까운데 지금 실제로 그런 요구가 많아요. 기대가. 왜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에요? 아니면 아니 두 분 한과 오와 한에 지금 그게 기대와 관심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이 보수 재건 세력이라고 할까 하나 힘을 모이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그 민심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는 관계니까요. 뭐 전화 통화는 그래도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언제 하신 걸로 알고 지방선거 직후에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상황이 그래서 만나시기가 좀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큰 포럼 같은 거 있거나 할 때 두 분이 같은 자리에 있을 기회가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 일정한 그림 속에서 좀 만나실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멋진 장면은 좀 나중에 나타나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뿐이 대답을 못해서. 기대도 됩니까? 뭐 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치인들은 그걸 거기에 순종해야죠. 국회가 9월에 열리기 시작하면은 좀 그런데 좀 그 전에 보면 안 되나요? 근데 그건 뭐 정확한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얼마든지 시장 혹은 민심의 그 부분적인 민심의 기대 특히 보수 세력 층에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길래 여쭤봤습니다. 한번 지켜보죠.